네, 오호라 경제 윤경호 퓨처미디어 연구소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일부에서 그 서울 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 관련해서 우리가 좀 짚어봤는데요. 이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아무리 그곳에 김건희 씨 일가 땅이 있다고 해도 거기 땅값 올려주려고 바꿀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상식인데 워낙 또 비상식적인 세상이라. 그러게요. 근데 이안과 이안은 계속 논의가 되고 주민들 의견 수렴도 했다는데 지금 유력하다는 이 3안은 느닷없이 튀어나왔다는 걸로 보고, 또 하나는 이 3안대로 가면 그동안에 병목이라든지 6번 국도와의 연결, 외곽순환도로와의 연결, 이거에서 당초에 그 교통 혼잡을 해소하는 게 효과가 많이 떨어진다. 이 두 가지만 놓고 봐도 과연 객관적으로 이게 된 걸까? 제가 보기에는 뭐 원희룡 장관이 이게 소탐대실 하다 보면 나중에 더 큰 그럼요. 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걸 왜 모르겠어요. 재검토 얘기를 살짝 한 거 보면 제가 이따가도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이 지금 예비 타당성 조사라는 게 있잖아요. 이 예타 면제가 최근에 작년에 대비해서 2배로 늘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꼭 정부 탓만은 아니에요. 여야 간에 서로 손잡고 짬짬이가 그렇죠. 돼버리는 거죠. 예. 내년 선거를 앞두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 속에 파묻혀가지고 그냥 가버릴 수 있는 사안이라서. 근데 만약에 그렇다면 이 뭐 아까 뭐 서정욱 변호사는 10km? 그렇지만 또 어떤 분들은 뭐 지근거리라고 더 얘기를 하니까 이거는 좀 더 후속 취재를 해봐하고 나서 말씀드릴 기회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또 그런 의견 주신 분도 있어요. 무슨 땅이 이렇게 많아? 그러는데 양평군 강상면 그쪽에 22,663제곱미터 축구장 3개 넓이 부동산 땅이 많긴 많네요. 거기서는 이미 부동산 관련해서 특혜를 받아서 문제가 됐던 사업을 벌인 적이 있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 씨가. 그러니까 뭐 숨겨져 있는 땅이 있을 수도 있고요. 지금 알려진 바로는 이게 김건희 씨의 형제자매들 명의로 돼 있다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정말로 제대로 한번 파헤쳐지고 문제 제기가 된다면 간단히 넘어갈 일은 아닐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상식적으로 아까 뭐 서정욱 변호사가 그런 이야기 하더군요. 뭐 아이고 그렇게 땅 많은 사람이 뭐 몇 푼 올리려고 그러겠습니까? 그러는데 그건 저는 동의하지 않아요. 네. 있는 사람들이 더 해요. 99가마에 100가마 채우는데 더 그럼요. 연연하죠. 예. 오늘 재정 문제 한번 좀 다뤄볼까 하는데요. 예. 윤석열 대통령이 재정 다이어트 이런 표현을 썼어요. 맞습니다. 사실 며칠 됐어요. 예. 지난달 28일이에요. 국가재정전략회의라는 게 있습니다. 그 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이 재정 다이어트라는 표현을 썼는데 그 앞에 이제 정치적인 수사로 썼어요. 선거에 지더라도 재정 다이어트 해야 된다는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정치적인 굉장한 이 함의를 갖는 걸로 내년 총선에 저도 좋으니, 근데 최근에 또 돌아다닌 얘기로는 윤 대통령이 사석에서 얘기를 했다더라며 170석 확보할 수 있니, 확보를 해야 되니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는 거니까 부딪히긴 합니다. 그런데 윤 대통령의 그 한마디 때문에 그 이후에 정부 부처 모두가 바빠졌습니다. 우선 첫째, 각 부처의 기획관리실장과 예산 담당자들이 부산하게 모여서 어저께입니다. 3일까지 이미 기획재정부 예산실에 제출해놓은 내년도 예산안 편성안을 급하게 뜯어 고쳐가지고 다시 제출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과기부의 차관이 새로 바뀌어서 내려갔죠. 이 과기부 차관이 가자마자 대통령의 지시 운운하며 과기 R&D, 과기 연구개발 자금 이거에 대한 전면 수정 작업, 재검토 이 얘기를 했어요. 이거 물론 여러 가지 그동안에 이어져 온 숙제이긴 한데 하여튼 이런 식으로 각 부처마다 이 대통령의 재정 다이어트라는 이 한마디가
굉장한 파장을 가지고 있어서 대체 이게 무슨 의미인지 그리고 예. 앞으로는 또 어떻게 될 것 같은지 어떤 엇박자가 있는지 이런 거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대통령이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했던 얘기를 한번 들어볼 텐데 그 전에 아까 윤경호 소장께서 선거에 지더라도 뭐 건전재정 이야기를 했다고 윤석열 대통령 발언을 소개했는데 저는 그 얘기 듣고 예. 좀 불쾌했어요. 예. 건전재정이 필요해서 건전재정을 하면 왜 그걸 선거에 지더라도라고 생각합니까? 그건 우리 국민을 좀 얕잡아 보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순간 들었어요. 네. 그러니까 국민들은 막 무조건 퍼주면 좋아할 거다라고 생각하는 게 우리 국민을 좀 우습게 보는 것 같다. 정말로 국민들이 지금은 달라졌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국민들한테는 고통스러워도 나라를 위해서는 바람직한 방향이야라고 밀고 가는 대통령의 모습을 보여주고 그걸 진정 있게 계속 보여준다면 국민들이 그걸 지지하지. 뭐 갑자기 뭐 재정 줄여가지고 힘들어 이렇다고 표 안 주고 그런 생각을 하고 있나?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 의미는요. 이 경제에 대해서 국가 재정의 이 구조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이 하는 얘기라면 굉장히 의미가 큽니다. 그러나 이렇게 윤 대통령처럼 다른 거에 대해서 대충 알고 넘어가는 성격, 그다음에 윤 대통령의 경제에 대한 여러 지식이라고 표현하면 맞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걸 감안해 보면 윤 대통령은 그 구조에 대해서 참 미안하고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전혀 모르고 그저 그냥 한마디 던진. 그러니까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돈을 그냥 풀기만 하면 도움이 되고 또 유권자 국민은 좋아할 거다라는 이제 그런 전제하에 한 얘기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모욕적인 얘기일 수 있죠. 자, 재정 관련해서 윤석열 대통령 발언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각에서는 여전히 이 재정 중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빚을 내서라도 현금성 재정 지출을 늘려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형적인 미래 세대의 약탈이고 따라서 단호히 배격해야 될 것입니다. 진정한 부모가 누군지 가리는 솔로몬의 재판에서 보듯이 국민을 진정으로 아끼는 정부는 눈앞의 정치적 이해득실보다 국가와 미래 세대를 위해 재정을 건전하게 운영하는지 여부로 판가름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이전 정부와 달리 책임감 있고 지속 가능한 재정 운영 기조를 견지할 것입니다. 단순히 지출을 줄이는 것만이 아니라 꼭 필요한 곳에 제대로 쓰자는 것입니다. 뭐 일단 저렇게 얘기했지만 어찌됐든 건전재정하면 지출이 줄어들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이제 그동안에 취약계층이라든지 또 복지와 관련해서 지원했던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많이 줄어들지 않겠느냐 이런 걱정이 우선 들잖아요. 그렇습니다. 저 말에는요 굉장히 행간에 많이 담고 있습니다만 전임 정부에 대한 강한 비판이 지금 들어있어요. 네. 그러니까 퍼주기 내지는 뭐 확장 재정 이런 건데요. 숫자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2017년에 문재인 대통령이 촛불 이후에 당선이 됐죠. 그 해에 이미 전년도에 짜여진 예산이 400조 원이었거든요. 이게 매년 문재인 정부 내내 한 8%에서 7%에서 9% 정도 증가세를 유지해가지고 마침내 2022년에는 600조를 넘어섰죠. 네. 그리고 나옵니다. 2023년에는 638조입니다. 근데 이제 눈여겨보셔야 될 건요. 2020년부터 코로나라는 게 왔죠.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경제 모든 게 다 비상 상황이었어요. 금리는 아무리 낮춰도 경제가 살아나지 않고 충격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남은 카드는 재정에서 돈을 푸는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2020년, 21년, 22년은 거의 9%씩의 증가인데 그 사이에 추가 경정 예산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예산을 이미 짜놓고 추가로 더 편성하는 이 추가 경정 예산을 매년 편성을 했어요. 그래서 문재인 정부는 5년 동안에요. 추가 경정 예산을 10번 해가지고 무려 그 돈만 따지면 150조 원이에요.
그리고 2022년 작년 대통령 선거 5월에 치러졌죠. 그 치러진 대통령 선거 직후에 이를테면 역대 최대 규모의 추가 경정 예산이 편성이 됐습니다. 기억하실 겁니다. 60조 원입니다. 이거는 전임민 정부가 먼저 바닥을 깔아주고 윤석열 대통령은 그냥 손 안 대고 코 풀면서 처음에 정부를 시작했어요. 작년 6월 말에 이 똑같이 올 6월 28일 열렸던 국가재정전략회의라는 거를 윤석열 대통령이 굉장히 의미 있는 행사로 주관하면서 열었습니다. 처음 연 행사예요. 그때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SM 엔터테인먼트의 이수만 예. 씨를 부르고 또 벤처기업 대표들을 부르고 하면서 경제 어떻게 보면 경제를 앞으로 이렇게 꾸려가겠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쇼로 만들었는데 사실은요. 국가재정전략회의라는 건 굉장히 의미 있는 행사입니다. 왜냐? 2005년부터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이게 시작된 거거든요. 우리 이 경제에 예산을 짜고 재정을 운용해 나가는데 5년 단위로 중장기 전략을 이렇게 끌고 가겠습니다라는 걸 국민에게 보고하는 자리예요. 그래서 올 6월에 회의를 했잖아요. 그럼 올 6월에는 어떤 얘기를 해야 되냐면 2023년부터 5년이니까 2027년까지죠. 그러니까 이거는 윤석열 정부의 임기를 넘어서는 거예요. 임기와 상관없이 5년 동안 자, 우리의 경제 상황이 이렇게 갈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재정 구조는 이렇게 채워질 것 같습니다. 세수는 얼마만큼 들어올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출은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지출 중에는 복지를 얼마나 늘려야 될 것 같은지 줄여야 될 것 같은지 또는 아까 R&D, 연구개발 또는 국방도 마찬가지 포함됩니다. 이런 여러 분야들을 5년 단위의 중기 계획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윤 대통령이 당장 내년 예산에 대해서 어쩌고 저쩌고 이거를 얘기하는 자리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핀트가 어떻게 보면 조금 더 광범위하게 가니까 가능한데 그러나 지난 6월 28일에 한 얘기는 정치적으로 전임 정부에 대한 강한 비판 그리고 지금 각 부처에 느닷없는 재정 다이어트라는 이 지시 때문에 정말 예정이 없는 부산함을 만드는 이런 건데요. 이제 이 논리적인 근거 이런 게 이제 사실 궁금한 거죠. 저는 이제 윤경호 소장 말씀을 들으면서 그 부분을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건전 재정 좋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제 과연 윤석열 대통령이 건전 재정 이야기하려면 취임 초부터 허리띠 꽉 조이고 출발하는 모습을 보였다면 저 얘기에 공감을 할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네. 그런데 지금 스파픽스 하이님 재정 건전성 말하면서 대통령실 이전 뭐냐? 국민에게 써야 할 세금은 아깝고 대기업과 부자 위한 정책에는 사용하려 하고 이렇게 의견 주셨는데 그런 모습 보여줬잖아요. 대통령실 이전하는데 많은 비용이 들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출범할 때부터 허리띠 조이는 모습보다는 쓰는 모습을 보였어요. 그런데 이제 와가지고 선거에 지더라도 건전 재정 가겠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국민들이 이제 갸우뚱한단 말입니다. 저건 뭐지?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이유로 방금 윤경호 소장 지적하신 전 정권 비판용이 하나 있고 두 번째로는 정치적으로 뭔가 의도가 있을 것 같은데 그건 뭘까 하는 거거든요. 뭐라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전 정부에 대한 비판 이를테면 재정 지출을 이렇게 늘리다 보니 국가 채무가 사실 엄청나게 늘었죠. 작년 말 기준으로 지금 대한민국의 국가 채무가 1,068조. 근데 이게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 전에는 660조였거든요. 이걸 GDP 대비로 되게 비교를 하죠. 그러면 지금은 이제 51.5%까지 훌쩍 늘어났어요. 과거에 전임 정부, 박근혜 정부 그리고 문재인 정부 중반까지만 해도 GDP 대비 국가 채무가 40%대를 넘어서면 마치 큰일이 나는 걸로. 사실 근데 우리는 일본이나 미국 같은 기축통화에 가까운 통화를 운영하는 나라에 비해서 우리는 사실 굉장히 취약합니다. 취약하니까 그건 나중에 별도로 말씀드리고요. 그렇지만 이게 이제 50%를 넘어가 버렸고 그걸 그대로 떠안는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는
흔히 말하는 보수 정부잖아요. 보수 정부의 경제 철학은 감세, 또 작은 정부, 그리고 재정 긴축 이런 거거든요. 예. 그런데 이게 경제 선순환과 맞물려야만 효과를 얻을 수 그렇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레이건 대통령이 취했던 레이거노믹스가 흔히 말하는 경제학에서 신자유주의, 시장의 개입을 최소화하면서 재정 지출도 최소화하면서 세금은 왕창 깎아줘서 부유층들에게 박수를 받는 이런 정책인데, 여기에 래퍼 곡선이라는 아주 유명한 경제 이론이 하나 있어요. 이게 이제 무슨 노벨상을 받고 이런 정도로 인정받은 건 아닌데요. 자, 세금을 깎아주면요, 기업들이나 가게가 어느 정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정점까지 부담을 느끼다가 그 다음부터는 이 깎아준 세금 때문에 탄력을 받아서 더 훨씬 경제가 잘 돌아가도록 선순환 구조가 이루어진다라는 게 래퍼 곡선인데, 레이건 정부가 이거 하나를 믿고 감세를 왕창 해줬다가 나중에 기억하실 겁니다. 80년대 미국 경제 그러면 쌍둥이 적자라는 말 기억나세요? 재정 적자와 무역 적자. 그래서 레이건 행정부는 이 쌍둥이 적자 중에 재정 적자에 어마어마하게 시달리고 다음 정부한테 결국 정권을 넘겼거든요. 마찬가지로 지금 윤석열 정부도 출범 초기에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법인세 우선 최고세를 깎아줬죠. 주식 양도세, 증권거래세 깎아줬죠. 그리고 종부세 깎아줬지 않습니까? 이렇게 깎아주다 보니까 올해 국회 예산정책처가 계산을 했는데 올해 세수 부족이 한 6조 원 정도 예상된다. 이렇게 국세 중에만. 그리고 내년에는 한 8조 4천억 이렇게 예상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올 초부터 지금 경기가 사실 안 좋잖아요. 이 안 좋은 경기 때문에 국세뿐만 아니라 다른 세금들이 덜 거쳐가지고 5월 달까지 덜 거친 세수가 36조 원이에요. 그러면 이 36조 원만큼 세수가 덜 들어오면 당연히 지출 구조 조정을 해야죠. 못 쓰죠. 그러니까 재정 다이어트라는 말을 저렇게 하면서 전임 정부 탓 내지는 이런 얘기 안 하더라도 너무나 자연스럽게 재정 지출의 구조 조정은 지금 불가피한 상황이었다. 쓰고 싶어도 쓸 돈이 없다. 쓸 돈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5년 단위의 중장기 재정 전략을 얘기하는 자리면요, 뭘 얘기해야 되겠어요? 세수가 지금 벌써 올해만 36조 원 덜 거쳤습니다. 5월 달 현재인데도. 그래서 올해 연말까지 40조 원 정도 이상 못 거칠 걸로 지금 예상을 해요. 그러면 올해 이 정도인데 내년에는 세수가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한 진지한 논의와 고민을 하는 게 이번 재정전략회의의 주제가 됐어야 된다는 거죠. 문재인 정부 때는 초과세수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때는 왜 더 잘 거친 거죠? 법인세가 너무 잘 거쳤어요. 그러니까 환율 효과도 있었지만 수출이 너무 잘 됐잖아요. 그리고 기업들이 저금리에 등을 타고 실적들이 너무너무 좋았죠. 주가 계속 날아갔죠. 그러니까 주식시장과 관련돼서 생길 수 있는 세금, 그다음에 법인세, 기업들이 벌어들여서 내는 세금, 아울러 일부 자영업자들, 일부라고 얘기하면 그렇지만 자영업자들을 중심으로 한 월급쟁이들 많이 고통을 받았지만, 그러나 재정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전을 많이 해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개인들의 가처분 소득에서는 실질적으로 과연 얼마나 줄었느냐. 이 역시 세수는 뭐 근로소득세라든지 아니면 법인세라든지 기타 뭐 이런 특히 부동산 관련은 얼마나 많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그런 세수 초과 덕분에 사실은 문재인 정부는 국채를 찍어내지 않고도 추경을 편성을 할 수 있을 만큼 어떻게 보면 여건이 좋았죠. 윤경호 소장 말씀을 쭉 지금까지 들으면서 정리를 해보자면, 일단 들어온 게 줄어들어서 쓰기가 팍팍한데 그거를 곧 이제 못 쓰게 되면은 국민들이 불만이 나올 거고, 그걸 미리 선제적으로 선거에서 지더라도 건전 재정 가겠습니다 뭐 이러면서 조금 방어에 나선 듯한 그런 느낌이 있다. 실제로 지금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는
그런 듣기 좋은 얘기를 하는 것보다는 어떻게 하면은 세수를 늘리고 또 수출을 늘리고 이런 것에 초점을 맞춰야 될 일이다. 이렇게 제가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이 경제 정책에 사실은 지금 한 방향으로만, 그러니까 금리, 그다음에 재정 운용 이런 것들이 같은 방향으로 가주면 너무나 좋은데요. 그렇게 하기가 지금 여건이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예. 무슨 말씀이냐면, 자 우선 성장률 올해 우리 정부에서 예상한 성장률이 1.5%입니다. 한국은행은 1.4%. IMF나 월드뱅크 같은 해외 기구에서 우리 역시 1.4%, 이 정도밖에 안 될 거라고 지금 보고 있어요. 이거는요, 우리가 지금 1점 몇 퍼센트 우리 경제 볼륨이 커졌으니까 당연시 이 정도만 해도 괜찮아라고 얘기하지만 우리한테는 굉장한 충격입니다. 이건 실업률, 기타 여러 가지 이 악영향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나오게 돼 있거든요. 또 하나, 물가가 지금 어저께 나온 소비자 예. 물가 2.7% 드디어 달성됐다고 오늘 아침에 굉장히 의미 있게 보도자료 나왔죠. 그러나 거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에너지 물가가 그중에 1.4%포인트나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 3점 몇 퍼센트의 물가가 2.7로 떨어졌는데 1.4의 에너지가 이 중에 차지하면 나머지는 물가가 뛰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근원 물가라는 거 지난 시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에너지와 식품 가격을 뺀 물가거든요. 이것 벌써 3.6%예요. 그러면 식품 에너지는 이번에 떨어졌다 그러니까 빼더라도 우리 지금 밥상 물가 얘기하는 식품을 집어넣을 경우에 물가가 체감 물가 지금 운운할 따로 놀거든요. 물가가 이렇게 계속 오름세에 있는 상황에서는 금리를 올려야 되거든요. 근데 경기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제가 1점 몇 %밖에 예상이 안 되는데 금리 못 올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재정에서 지출을 줄일 수밖에 없는데 이 재정에서 지출을 줄이면 아까 앵커도 잠깐 말씀하셨어요. 우선 사회적인 약자, 그다음에 양극화의 이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저소득층, 여기에서 얼마나 큰 불만이 나오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데서 생길 수 있는 사회적인 문제, 이거를 감안하면 사실은 재정에서 긴축을 하는 거 이거 굉장히 어려운 결단입니다. 예. 그런 점에서 사실은 아까 앵커가 잘 말씀하셨습니다. 대통령과 정부가 먼저 솔선수범을 하면서 우리 이렇게 가야 됩니다. 지금 위기입니다라고 했어야 되는데 처음 시작은 전혀 그렇지가 않았다는 게 전혀 이게 엇박자 아닌가 이런 비판을 받을 수 있죠. 예, 오늘 재정 다이어트 윤석열 대통령이 던진 말 가지고 짚어보고 있는데 짧게 한 가지만 더 살펴보고 마치도록 하지요. 그리고 지금 이제 돈 쓰고 싶어도 돈이 없어서 못 쓰는 상황이라서 당장 필요한 곳에 써야 되니까 지금 이제 야당에서는 추경을 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35조 추경. 그런데 대체로 보면 추경은 정부가 하겠다고 하고 야당이 말리는 것이 상식 아닙니까? 참 보기 힘든 그런 광경인데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추경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복지 지출 뭐 이런 것들을 위해서는 사실 재정에서의 확충이 더 연결이 돼야 되죠. 그러나 쉽지 않아요. 정부가 추경을 못하는 이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국가 채무 확 늘려놨다는 전임 정부 비판을 했는데 30몇 조 추경을 하게 되면 지금은 세수 부족하다고 했지 않습니까? 국채를 발행해야 돼요. 국채 발행한다는 거 결국 자기들 스스로가 비판을 했던 전임 정부에 똑같이 쫓아가는 거니까 발등을 찍는 꼴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가당착이 되는 점에서 지금은 절대로 안 한다고 하는데요. 금리를 낮추지 않는 한은 지금 이 경기 침체를 돌파를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금리 낮추지 않고 할 수 있는 방법은 재정에서 돈을 풀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제가 지난번 민주당이 35조 원 추경을 제안했을 때 정부와 여당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마저도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그러나 아마 오래가지 못할 거다. 하반기에 가서 어떤 모멘텀을 핑계를 대더라도 추경하자는 얘기가 아마 정부 여당에서 나올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한번 그것도 선거가 다가오면 어떻게 되는지 봐야 됩니다. 경제인데도 오늘 관심 갖고 많이들 봐주셨고 댓글도 많이 올려주셨는데요. 어려운 분야인데 계속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아마 실생활과 관련된 내용들을 많이 다뤄주셔서 그런 것 같습니다. 정어리 의장님,
10만 원 들고 마트 가면 살 것이 없어요. 그렇죠? 별이 총총님, 수출로 먹고 사는 회사들은 망하기 직전입니다. 박고버려님, 재정을 아끼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서민들의 삶이 말이 아닙니다. 건설 경기가 죽어서 일용직 노동자들은 거의 쌀값 걱정하면서 살고 동네 상권도 죽어서 가게마다 매출이 줄었다고 난립니다. 지금이야말로 서민들에게 산소호흡기라도 꼽아주는 게 동네 경제, 내수 경제 살려야 하는 시기 아닌가요? 예, JK님, 선거 다가왔을 때 현금 풀기만 해봐라 그러셨는데 예, 정확하게 지적해 주셨네요. JK님께 자연주의 화장품 글램모에서 드리는 선크림 아이크림 세트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부에서 선정되신 분과 두 분 스픽스 이메일로 닉네임과 주소, 전화번호, 이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죠. 유경호 소장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